설마 살아 있었던 거니? 아무것도 모르는 편의점 알바생 할인을 보며 백만장자 회장님 태성은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손님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할인이 묻자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와르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떨어진 물건들을 주우며 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냅니다. 당신 혹시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하고 편의점 밖을 나온 태성. 할 말이 더 남은 듯한 표정으로 편의점 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1시 편의점 안은 형광등 불빛만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할인은 카운터 앞에서 졸음을 참으며 선반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편의점 문이 벌컥 열리더니 술에 취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야, 거기 있는 거 줘봐. 취객이 손가락으로 선반을 마구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어요. 할인은 침착하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떤 물건을 찾으세요? 그런데 취객은 할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너 얼굴에 점 있네? 거기 광대 밑에. 크크, 부모가 널 버렸겠지? 그 점 때문에 말이야. 할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손님, 필요하신 물건만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취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인의 얼굴 가까이 다가오며 다시 한번 말했죠. 이 점 때문에 버려진 거 아니야? 응? 크크크. 그 순간 취객이 선반 위에 과자 봉지를 집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탕! 소리와 함께 과자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할인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 뒤편에서 누군가 이 모든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문이 다시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품이 있는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바로 유태성이었죠. 태성이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난동을 부리던 취객이 갑자기 입을 다물더니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할인은 영문을 모른 채 새로 들어온 손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할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말이죠. 손님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시선은 할인의 왼쪽 광대 아래 작은 별 모양 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태성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와르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할인이 재빨리 몸을 숙여 물건을 주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태성도 동시에 몸을 숙였어요.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할인과 태성의 눈이 마주쳤죠. 태성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할인도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저 괜찮으세요?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로 다가갔는데 그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카드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할인이 카드를 주우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태성도 다시 한번 몸을 숙였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할인은 이 낯선 남자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 같기도 하고 그리움 같기도 한 그 무언가를요. 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혹시...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계산을 마치고 태성이 나가려는데 편의점 밖에서 누군가 은밀하게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도영의 부하였죠. 태성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할인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할인도 모르게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싹한 긴장감이 흘렀죠.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태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인은 이 낯선 친절함에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태성이 나간 후 할인은 카운터를 정리하며 CCTV 모니터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어요. 방금 나간 그 남자가 편의점 밖에서 한참 동안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서서 편의점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천천히 사라졌죠. 뭐지, 저 사람? 할인은 묘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드디어 근무가 끝났습니다. 할인은 고시원으로 향했어요. 고시원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인은 걸음을 재촉했어요. 뒤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도 빨라졌습니다. 고시원 건물에 도착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할인은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어요. 또 시작이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복도 계단을 올라가는데 모퉁이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할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인은 두려움에 떨며 방으로 향했어요. 방문 앞에 거의 다 왔을 때 복도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 같았어요. 할인은 황급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할인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런데 창문 쪽에서 이상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을 살짝 열어보니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헤드라이트를 환하게 켠 채로 말이죠. 마치 누군가 이 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은 황급히 커튼을 확 닫아버렸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바로 그때 핸드폰이 불빛을 냈습니다. 화면을 보니 알 수 없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와 있었어요. 할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대체 누가 왜 자신에게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 편의점에서 만난 그 낯선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편의점에서 나온 유태성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핸들을 꽉 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방금 본 그 여자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인아, 정말 너냐? 태성은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가는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다고, 죽었다고 믿었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편의점에서 그 아이를 본 거예요. 왼쪽 광대 아래 작은 별 모양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태성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그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집에 도착한 태성은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벽면에 설치된 큰 금고 앞에 섰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도 떨렸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태성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갓난아기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죠. 사진 속 아기의 왼쪽 광대 아래에는 작은 별 모양 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하리나.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이 온통 난리였던 그날 말이죠. 보모는 온데간데였고 3살이었던 딸 하린이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태성은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비서였던 최도영이 슬픈 표정으로 보고했던 거예요. 회장님, 강가에서 아이의 소지품이 발견됐습니다. 작은 신발 한 켤레와 아이가 좋아하던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했어요. 보모도 함께 실종됐다고 했습니다. 태성의 아내는 그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딸을 잃었다는 슬픔과 남편을 향한 원망으로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당신이 집에만 좀 더 일찍 들어왔더라면 우리 딸이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태성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태성을 용서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그날 이후 태성은 매년 같은 날이면 강가를 찾아갔습니다. 하얀 국화꽃다발을 물 위에 띄우며 딸을 추억했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작은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은빛 팔찌가 나왔습니다. 작은 별 모양 장식이 달린 아기용 팔찌였죠. 이제라도 돌려줄 수 있을까? 태성은 팔찌를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 아내가 직접 주문해서 만든 팔찌였어요. 딸의 광대 아래 별 모양 점과 똑같은 장식을 달았던 거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이나 지났는데 정말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일까요? 아니면 너무 간절한 마음에 착각하는 걸까요? 태성은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그는 즉시 편의점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유태성인데요. 혹시 오늘 새벽 근무하던 직원분의 CCTV 영상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장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 그게 말이죠. 이상하게 오늘 새벽 시간대 영상이 깨져 있어요. 파일이 손상됐나 봅니다. 태성은 전화를 끊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숨긴 건가? 이상했습니다. 하필 그 시간대만 영상이 손상됐다는 게 말이죠. 태성은 회사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자료실 문을 열고 오래된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기록을 찾았습니다. 딸이 실종됐던 그날의 회사 출입 기록이었어요. 태성은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최도영이 평소와 다르게 오후 3시에 조퇴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도영은 늘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하필 그날만 일찍 퇴근한 거죠. 왜 그날? 태성은 기록을 복사해서 챙겼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성은 회사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죠. 바로 그때 노크 소리도 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최도영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도영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살피는 것 같았어요. 태성은 도영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이었죠. 자신이 가장 믿었던 비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묘한 직감이 들었어요. 도영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 태성은 태연한 척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을 잘 못 잤을 뿐이네. 도영은 잠시 태성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태성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오래된 보안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전 자택에 CCTV를 설치했던 곳이었죠. 혹시 20년 전 영상 자료가 남아 있을까요? 복원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업체 담당자는 어렵겠지만 한번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태성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딘가에 자신의 딸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홀로 살아온 딸이요. 태성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이나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반드시 확인할게. 태성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20년 전의 비밀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최도영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곧장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벽면의 그림 액자를 옆으로 밀어내자 안쪽에 작은 금고가 나타났죠. 도영은 비밀번호를 눌러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는 그 중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20년 전 보모와 주고받았던 현금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5천만 원, 1억 원, 2억 원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도영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보모는 처음에는 돈을 받고 순순히 따르는 것 같았어요. 유태성 회장의 딸을 데리고 나가 멀리 보내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죠.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꿨어요. 도영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거죠. 저 못하겠어요. 이 아이를 해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린아이잖아요. 그 말을 들은 도영은 미친 듯이 화를 냈습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돈은 이미 받았잖아. 돈은 돌려드릴게요. 제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도영은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보모 자신도 공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이죠. 보모는 겁에 질렸습니다. 결국 보모는 아이를 해치지는 못하고 공사장 근처에 몰래 두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도영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가로 가서 아이의 신발과 장난감을 일부러 물가에 배치했어요. 마치 아이가 물에 빠진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실종 사건은 사고사로 기록됐어요. 유태성은 딸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도영은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때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며칠 전 도영의 부하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실장님, 회장님이 새벽에 편의점에 들르셨는데요. 뭔가 이상합니다. 한 여자 직원을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 도영은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편의점 밖에서 몰래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봤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야윈 얼굴의 여자였죠. 그런데 그 여자의 왼쪽 광대 아래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별 모양 점이었어요. 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살아 있었던 건가? 도영은 즉시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여자를 조사해. 신상 정보, 과거 기록, 모든 걸 파악해. 며칠 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름은 할인, 나이는 23세,
고아원 출신의 현재 편의점 야간 알바로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도영은 보고서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처리해. 깔끔하게. 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할인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도영은 편의점 CCTV도 미리 손상시켰습니다. 증거가 남으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태성 회장도 그 여자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도영은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는 병원 원장에게 뇌물을 건넸어요. 그리고 유태성의 건강검진 기록을 조작하게 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 이 정도면 법적 무능력자로 만들 수 있어. 도영은 위조된 진단서를 책상 서랍에 넣으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만약 회장이 진실을 알아챈다면 이 서류로 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죠. 다음 날 도영은 평소처럼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유태성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차 왔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무심한 듯 말했어요. 도영, 요즘 참 이상한 인연들이 생기더군. 도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태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걸 다시 찾는 기분이랄까, 20년 만에 말이야. 그 말에 도영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 파일이 살짝 떨렸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도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렸습니다. 태성은 그제야 도영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냥 하는 소리야. 나이 들어서 그런지 옛날 생각이 자주 나더군. 아, 그러시군요. 도영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도영이 방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도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책상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탕! 소리가 울렸죠. 설마 알아챈 건가? 도영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20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들킬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도영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회사 이사진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슬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회장님 건강이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가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요? 나이가 있으시니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긴 한데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 조금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영은 이렇게 조금씩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회장의 판단력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거죠. 그날 밤 도영은 집 서재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보모가 죽기 전에 남긴 편지였어요. 봉투에는 미안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영은 편지를 읽지도 않고 재떨이에 불을 붙였습니다. 편지가 활활 타올랐어요. 재가 되어 사라지는 걸 보며 도영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증거는 없어. 다음 날 도영은 부하를 할인의 고시원으로 보냈습니다. 부하는 관리인실 문을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3층에 사는 할인 씨에 대해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관리인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신데요? 아, 저는 할인 씨 친척 되는 사람입니다.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되어서요. 친척이요? 그 친구 고아원 출신이라던데요? 부하는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먼 친척이에요. 혹시 요즘 이상한 사람이 찾아오거나 한 건 없었나요?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친구는 조용히 잘 지내던데. 부하는 몇 가지를 더 물어보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영에게 보고했어요. 실장님,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여자가 혼자 살고 있어서 접근하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 아이만 사라지면 이 모든 게 다시 평온해질 텐데. 도영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20년 전처럼 다시 한번 모든 걸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말이죠. 그는 부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을 진행해. 단 흔적이 남으면 안 돼.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알겠습니다, 실장님. 도영은 전화를 끊고 냉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영의 계획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을 향한 위협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한편 태성은 20년 전 기록을 찾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담당 형사를 만나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20년 전 공사장에서 발견된 아기 사건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형사는 의아한 표호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인데요? 20년 전이면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딸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형사는 한참을 컴퓨터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파일 하나를 찾아냈어요. 아, 있네요. 20년 전 9월 15일 강서구 공사장에서 발견된 영아 사건이요. 태성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9월 15일 바로 딸이 실종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기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형사는 파일을 프린트해서 건넸습니다.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20년 전 그날 밤의 기록이었습니다. 새벽 4시경 공사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아기 우는 소리였습니다. 노동자는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했다고 했죠. 하지만 울음소리가 계속되자 용기를 내서 확인하러 갔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뒤편에 작은 아기가 있었어요. 갓난아기는 아니고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하얀색 레이스가 달린 예쁜 옷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옷의 라벨이 깔끔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노동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자의 이름은 김철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연락처는 공중전화 번호였고 이후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는 아이의 특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왼쪽 광대 아래 별 모양점 있음. 특징 강함. 신원 확인에 도움될 것으로 보임. 태성은 그 문장을 읽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별 모양점 분명 자신의 딸이 맞았어요. 혹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은 없었나요? 형사가 다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아, 있네요. 원피스 주머니에서 작은 은팔찌 조각이 발견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증거물로 보관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태성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형사는 태성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보관소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1시간 후 형사는 작은 비닐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안에는 은빛이 바랜 작은 팔찌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태성은 그것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별 모양 장식의 반쪽이었어요. 자신이 딸에게 채워줬던 그 팔찌가 맞았습니다. 이게 맞아. 태성은 비닐봉투를 꼭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형사가 놀라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물 좀 드릴까요?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 딸입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제 딸이에요.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은 다시 기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했어요. 이름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 상태였죠. 고아원 이름은 사랑의 집이었습니다. 태성은 즉시 그곳을 찾아갔어요. 고아원은 20년 전 그대로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이미 은퇴하고 후임자가 운영하고 있었어요. 20년 전 기록을 찾고 싶으신데요? 새 원장은 서류실로 안내했습니다. 먼지 쌓인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한참을 뒤지다가 9월 날짜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여자아이 한 명이 입소했다는 기록이 있었죠. 이름 미상, 나이 추정 3세, 특이사항 왼쪽 광대점 있음. 그리고 그 밑에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입소 일주일 후 정장 입은 남자가 찾아와 아이 사진만 보고 갔음. 이름과 연락처 남기지 않음. 아이를 찾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떠남. 태성은 그 메모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최도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영이었어요. 분명 도영이 직접 와서 확인한 거였습니다.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죠. 태성은 전임 원장의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생존해 계셨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원장 선생님, 저는 유태성이라고 합니다. 20년 전 고아원에 온 여자아이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 아이 기억나요. 너무 어렸는데 혼자 있었어요. 울지도 않고 조용히 있던 아이였죠. 혹시 그때 찾아온 남자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정장을 잘 차려입은 40대쯤 되는 남자였어요. 아이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굳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나요? 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이 아이를 절대 찾지 마세요. 찾으면 위험해집니다라고요. 그러고는 돈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태성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 얼굴 혹시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20년이 지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날카로운 인상이었던 건 기억나네요. 태성은 최도영의 사진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인가요? 잠시 후 원장의 대답이 왔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정확히 이 사람입니다. 태성은 전화를 끊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는 다시 경찰서로 돌아가 형사에게 부탁했습니다. 20년 전 공사장 주변 CCTV 기록도 남아있을까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힘들 겁니다. 20년 전이면 다 폐기됐을 거예요. 하지만 태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사장 주변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공사장 부지는 사건 직후 헐값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를 중개한 사람이 최도영이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였어요. 도영은 의도적으로 그 부지를 빨리 정리해서 증거를 없앤 거였습니다. CCTV 기록도 함께 사라졌을 거예요. 태성은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공사장 발견 기록, 고아원 입소 기록, 원장의 증언, 부동산 거래 내역, 그리고 은팔찌 조각까지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본 그 여자 할인이 바로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최도영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태성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딸의 은팔찌를 꺼냈어요. 그리고 경찰에서 받아온 조각과 맞춰봤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별 모양 장식이 완벽하게 하나가 됐어요. 할인아, 이제 아빠가 너를 찾았어. 반드시 지켜줄게.
태성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유태성은 다시 그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밤 11시였어요. 할인이 근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성은 차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편의점 문을 열었어요. 딸랑 문 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할인은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지난번 그 낯선 남자였습니다. 또 왔네요. 어서 오세요. 할인이 인사했습니다. 태성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이것저것 물건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사실 물건을 사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할인은 이상하다는 듯 태성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할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성은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어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부모님에 대해 들은 게 있으신가요? 태어났을 때나 어렸을 때 이야기 같은 거요. 할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왜 처음 보는 사람이 이런 걸 묻는 걸까요? 저 왜 그런 걸 물으시는 건가요? 할인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성은 당황했어요. 너무 성급했던 거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했네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태성은 얼른 커피캔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할인은 바코드를 찍으며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1,500원입니다. 태성이 카드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미안한 마음이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할인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혹시 저 아세요? 할인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태성은 할 말을 잃었어요. 대답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이상하게도 태성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도영의 부하였습니다. 태성은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이곳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는 서둘러 결제를 마치고 나가려 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태성이 급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할인은 어리둥절한 채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태성이 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할인이 무거운 음료수 박스를 옮기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아! 박스가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할인도 함께 넘어질 뻔했죠. 태성이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인의 팔을 잡아 부축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태성은 가까이서 본 딸의 얼굴에 숨이 멎었습니다. 아내를 닮았어요. 눈매도 코도 입술도 모두 아내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광대 아래 그 작은 별 모양 점. 태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인아. 태성이 무의식 중에 속삭였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20년 동안 부르고 싶었던 그 이름을요. 할인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남자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아는 걸까요? 명찰도 달고 있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태성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성급했어요.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태성이 뭐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편의점을 나갔어요.
하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 밖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영의 부하가 태성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태성의 경호원이었죠. 비켜요. 도영의 부하가 낮게 말했습니다. 경호원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께서는 지금 바쁘십니다. 두 남자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도영의 부하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태성이 편의점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사진은 곧바로 도영에게 전송됐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편의점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했어요. 아까 그 남자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왜 저렇게 슬픈 눈으로 저를 봤을까? 하리는 카운터 뒤 CCTV 모니터를 켰습니다. 오늘 녹화본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화면을 되돌리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나왔어요. 편의점 밖에서 누군가 계속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편의점 안을 노골적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특히 하린을 집중적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하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구지? 화면을 더 돌려봤어요. 그 남자는 오늘뿐만 아니라 며칠 전부터 계속 나타났습니다. 항상 편의점 밖에서 하린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며칠 동안이나 말이죠. 왜 나를, 내가 뭘 잘못했지? 하린은 불안감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또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하린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더 캐묻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서예요. 하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그리고 뭘 캐묻지 말라는 걸까요? 편의점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린은 빠른 걸음으로 고시원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를 자꾸 돌아보며 걸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 남자는 누구고 날 감시하는 사람은 또 누구야? 하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에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고시원에 도착해 방문을 잠그고 나서야 하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주차장에는 아무 차도 없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걸까? 긴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유태성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편의점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음료수를 하나 사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빈 컵을 조심스럽게 챙겼어요. 하린이 만진 컵이었습니다. 태성은 그 컵을 비닐봉투에 넣어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친자 확인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비밀로 부탁드립니다. 담당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샘플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그 일주일이 태성에게는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태성은 매일 하린의 동선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편의점으로 출근하는 길,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걱정됐습니다.
경호원들에게도 지시를 내렸어요. 저 여자분을 멀리서 지켜봐 주세요. 절대 눈에 띄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리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성의 경호원들과 도영의 부하들이 동시에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하리는 편의점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요. 무슨 일인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가 절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집에 갈 때도 출근할 때도 계속 누군가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동료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위험할 수도 있잖아. 확실하지가 않아서요. 그냥 느낌일 수도 있고. CCTV 확인해 봤어? 네, 봤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찍혀 있더라고요. 편의점 밖에서 사진 찍는 사람도 있고. 동료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리나, 그거 장난 아니야. 진짜 조심해야 돼. 혹시 모르니까 호신용 스프레이라도 하나 사.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태성은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갔어요.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봉투에 든 결과지를 건넸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친자 확률 99.99%. 그 글자를 보는 순간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말 내 딸이구나. 태성은 책상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딸이 살아있었어요. 그것도 그렇게 힘들게 혼자서 살아온 거였습니다. 태성은 병원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한 곳으로 향했어요. 납골당이었습니다. 아내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죠. 태성은 아내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원망하며 떠났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하린이가 살아있었어. 죽은 게 아니었어. 20년 동안 혼자 살아있었어. 태성은 아내의 사진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를 원망했던 게 이해가 돼. 내가 집에만 일찍 들어왔더라면, 내가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한참을 울다가 태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다짐했어요. 이제라도 찾았어. 늦었지만 이번엔 꼭 지킬게. 우리 딸 절대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납골당을 나와 태성은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법적으로 공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도영에 대한 조사도 시작해 주세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최도영 실장 말씀이십니까? 회장님의 최측근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제 딸을 없애려 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밀리에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영의 정보망은 생각보다 촘촘했습니다. 태성이 병원에서 DNA 검사를 한다는 정보가 도영에게 흘러들어갔어요. 도영의 부하 중 하나가 병원 관계자에게 돈을 주고 정보를 빼낸 거였습니다. 실장님, 회장님이 DNA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은 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과는? 그건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도영은 즉시 그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는 원장에게 부탁했어요. 그 검사 결과 아직 발송 안 했죠?
좀 늦춰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원장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일주일 전에 결과 통보했습니다. 늦출 수가 없었어요. 도영은 전화를 끊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젠장 이미 늦었어. 도영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진실을 알았을 거예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편 태성은 경호팀장을 불렀습니다. 할인 씨 주변 경호를 더 강화하세요. 24시간 교대로 지켜봐 주세요. 절대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최도영의 움직임도 주시하세요. 그 사람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보고해 주세요. 경호팀장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할인에게 직접 말해야 할 때가 왔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내 아버지야라고 말한다면 할인이 믿을까요? 태성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할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진실을 전하는 방법을 말이에요. 그날 밤 태성은 할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3살 때까지의 사진들이었어요. 사진 속 할인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할인아, 이제 아빠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20년 동안 못해준 모든 걸 돌려줄게. 태성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할인에게 진실을 고백하는 일이요. 태성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할인을 만나 모든 것을 말하기로요. 긴 20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도영은 부하들을 급히 불러 모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그 아이에 대한 증거를 완전히 지워라. 사진, 신상정보, SNS, 모든 걸 없애야 해. 부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직접 처리할 준비도 해도. 부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나? 그 아이가 사라져야 한다는 거야. 20년 전처럼 말이야. 부하들의 얼굴이 굳었지만 감히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할인은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할인이 고시원을 향해 걷는데 뒤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따라오는 소리였어요. 할인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그녀와 같은 속도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할인은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차도 속도를 높였어요. 할인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다행히 편의점 불빛이 보이는 큰 길로 나오자 차는 유턴해서 사라졌습니다. 할인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고시원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3층 복도에 도착해 자기 방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문 손잡이 주변에 뭔가 묻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지문 같았어요. 여러 개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 집 문을 만진 거야? 할인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없을 때 이곳에 왔던 거예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더 파헤치지 마. 위험하다.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그리고 뭘 파헤치지 말라는 걸까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창문도 확인하고 옷장도 열어봤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밤새 깨어 있었어요. 한편 태성의 경호원이 긴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할인 씨가 누군가에게 미행당했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퇴근길을 따라갔습니다. 태성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괜찮은가? 네, 다행히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고시원 문 손잡이를 누군가 만진 흔적이 있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장 경호 인원을 2배로 늘려. 그리고 절대 그 아이 눈에 띄면 안 돼. 알겠나? 알겠습니다. 태성은 당장이라도 할인에게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할인이 더 겁을 먹을 거예요. 아직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 제대로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할인은 편의점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며칠만 쉬어도 될까요? 사장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요즘 좀 무서운 일이 자꾸 생겨서요. 누가 절 따라다니는 것 같고 문자도 이상한 게 오고. 사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그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알았어. 며칠 푹 쉬어. 건강이 먼저야. 감사합니다, 사장님. 할인은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도영은 회사 전산팀을 불렀습니다. 유태성 회장의 최근 이동 경로를 삭제해야 해. 특히 편의점 근처 기록을 전부 지워. 전산팀원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회장님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도영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내가 실장이야, 실장. 회장님께서 개인정보 보호를 원하신다고 했어. 빨리 처리 안 해? 전산팀원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영은 또 다른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할인이라는 여자의 모든 온라인 정보를 수집해. SNS, 블로그, 카페 활동 기록 전부. 그리고 삭제 준비를 해둬.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할인은 고시원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였어요. 갑자기 위에서 누군가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할인과 부딪힐 뻔했어요.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위협적이고 차가웠습니다. 할인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누구지? 할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편의점 입구 계단에 작은 USB 메모리가 놓여 있었어요. 할인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누가 떨어뜨린 걸까요? 집에 돌아와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텍스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넌 찾지 말아야 할 사람이다. 할인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일부러 이걸 놓은 거예요. 자신에게 경고하려고 말이죠. 할인은 급히 편의점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야? 누가 절 계속 위협하고 있어요. USB에 이상한 메시지도 있고. 사장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당장 신고해. 혼자 있지 말고 친구라도 불러. 위험해 보여. 할인은 전화를 끊고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멈췄어요. 증거가 있나? 문자는 지웠고
USB는 이것만으로 신고가 될까? 고민하던 하리는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금 더 증거를 모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 시각 태성은 경호팀장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하린 씨가 또 위협을 받았습니다. USB에 협박 메시지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태성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24시간 근접 보호로 전환해. 당장? 하지만 그러면 하린 씨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 그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내일 당장 만나러 갈 거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태성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하린을 만나 모든 진실을 말하기로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딸이 위험에 처해 있었으니까요. 태성은 밤새 어떻게 말할지 연습했습니다. 하린이 놀라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설명해야 했어요.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부녀가 진실을 마주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유태성은 편의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과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린이 편의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낮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녀는 태성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또 그 남자였어요. 저기 손님? 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린 씨, 우리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린은 불안한 표정이 됐습니다. 최근 일들 때문에 모든 게 두려웠어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탁입니다. 태성의 눈빛이 너무도 절박했습니다. 하린은 이상하게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기 카페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태성은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기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잘못한 건 나예요.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쳐 하린에게 보여줬어요. 갓난아기 사진이었습니다. 왼쪽 광대 아래 작은 별 모양 점이 선명했어요. 하린은 그 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23년 전 사진입니다. 제 딸의 사진이에요. 하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린 씨. 하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날 버렸고, 버린 게 아니에요.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빼앗긴 거예요. 당신은 납치당한 거였어요. 그리고 나는 20년 동안 당신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하린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태성은 천천히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일, 보모와 최도영의 음모, 강가에서 발견된 소지품, 그리고 공사장에서 발견된 아기 이야기까지요. 하린은 듣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전 정말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태성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아이였어요. 당신 엄마는 당신을 잃고 몇 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요. 하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 정말 당신 딸이에요? 정말요? 네, 확실합니다. 태성은 서류 봉투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할인에게 건넸어요. 할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친자 확률 99.99%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당신은 제 딸이에요, 할인아. 할인은 종이를 꼭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에요? 왜 이제야 찾으신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는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당신이 죽었다고 믿었어. 아무것도 몰랐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할인은 문득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누가 찾아왔다고 정장 입은 남자가 제 사진을 보고 갔다고요. 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최도영이에요. 내 비서였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모든 걸 조작했어요. 왜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회사 경영권 때문이었어요. 당신이 있으면 상속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당신을 없애려 했던 거예요. 할인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요즘 저를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맞아요. 도영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내가 당신을 찾았다는 걸 알고 다시 위협하는 거예요. 할인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럼 저 위험한 거예요? 태성은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지킬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약속해. 태성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은팔찌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당신이 태어났을 때 엄마가 만들어준 팔찌예요. 별 모양 장식이 달려있죠. 경찰 증거실에서 찾아낸 조각하고 맞춰보면 할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어요. 안에는 은빛 조각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요? 고아원에서 나올 때 원장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라고. 두 조각을 맞춰보았습니다. 딱 맞았어요. 별 모양 장식이 완벽하게 하나가 됐습니다. 할인은 그것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열했어요. 정말 제가 당신 딸이 맞나요? 태성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넌 내 딸이야. 20년 동안 찾던 내 딸이야.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 이제 혼자가 아닌 건가요? 그래. 이제는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할인은 한참을 울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태성은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듣고 싶었던 그 말이었어요. 두 사람은 일어나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20년의 공백이 그렇게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저 부녀의 재회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카페 밖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 안에서 남자 한 명이 망원 렌즈 카메라로 계속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태성과 할인이 껴안는 장면까지 모두 촬영했습니다. 그는 즉시 최도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회장님이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껴안기까지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도영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진 다 찍었나? 네, 전부 찍었습니다. 좋아. 당장 보내. 도영은 전화를 끊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제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도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할인과의 상봉 이후 유태성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팀을 소집했어요. 회의실에는 5명의 변호사가 모였습니다.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최도영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정리해 주세요. 증거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태성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공사장 발견 기록, 고아원 입소 문서,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조작 증거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었어요. 변호사들은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 증거들이 모두 사실입니까? 네. 모두 확인된 사실들입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유괴, 사기, 횡령, 배임 여러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량도 상당할 겁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제 딸이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태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유태성 회장님이십니까? 저는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보모였던 박순자의 딸입니다. 태성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보모의 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 하나를 남기셨어요. 회장님께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편지요? 네.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두려워하셔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 회장님 따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봤어요. 이제라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용기 내어 연락드렸습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당장 만나 뵙겠습니다. 1시간 후 태성은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김미숙을 만났습니다. 김미숙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수척하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작 드렸어야 했는데. 그녀는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이걸 간직하고 계셨어요. 죄책감에 시달리셨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셨대요.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빠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회장님께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최도영에게 돈을 받고 따님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멀리 보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아이를 없애라고 했습니다.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린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에 두고 왔습니다. 누군가 발견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늘이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편지 뒤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최도영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찍은 것들이었어요. 아이를 완전히 없애. 흔적도 남기지 마. 일을 제대로 끝내지 않으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협박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돈을 보낸 은행 이체 기록 사진도 있었어요. 태성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숙 씨, 이 편지 덕분에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미숙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언젠가는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요. 따님을 찾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태성은 그 편지를 변호사팀에게 넘겼습니다. 이것은 결정적 증거였어요. 한편 최도영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부하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실장님, 회장님이 변호사팀을 꾸려서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모의 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보모의 딸이? 네, 편지를 가지고 회장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도영은 전화를 끊고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여권 챙겨.
당장 해외로 나가야 돼. 비밀 금고에서 현금과 통장을 꺼냈어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횡령한 금액이었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도영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일단 나가기만 하면 태국이든 어디든 숨을 수 있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즈니스석 표를 끊어두었어요. 출국장으로 들어가려는데 공항 경찰 2명이 다가왔습니다. 최도영 씨 맞으십니까? 도영은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쪽으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도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출국 금지라니. 무슨 근거로? 검찰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유괴, 횡령 등 여러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영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망칠까 생각했지만 주변에 이미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영은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현금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다음 날 유태성은 주요 언론사를 불러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태성은 침착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제 딸이 실종됐습니다. 당시 3살이었던 딸은 집에서 갑자기 사라졌고 저는 그동안 딸이 죽었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연한 기회에 딸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며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DNA 검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99.99% 일치했습니다. 제 딸이 맞았어요. 그럼 20년 동안 어디 있었던 겁니까?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 없이 혼자서요. 제 딸은 실종된 게 아니었습니다. 납치당한 겁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가 납치한 겁니까? 제 비서였던 최도영입니다.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제 딸을 없애려 했습니다. 보모를 매수해서 아이를 데려가게 했고 사망으로 위장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보모가 남긴 고백 편지, 금전거래 내역, 협박 문자 기록,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곧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이 인터뷰는 다음 날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재벌 회장 딸 납치 사건, 20년 만에 진실 드러나 최측근 비서의 배신, 경영권 다툼에 희생양된 3살 아이. 20년 고아로 살아온 재벌 2세 충격적 반전. 사흘 후 유성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15명의 이사들이 모두 모인 중요한 자리였어요. 태성은 단상에 올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대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도영 실장은 20년 전 제 딸을 납치해 죽음으로 위장했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살아있는 제 딸을 위협하고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태성은 프로젝터로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도영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회장님이 요즘 정신이 온전치 않으십니다. 치매 초기 진단도 받으셨고 판단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성은 차분하게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게 DNA 검사 결과입니다.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받았습니다. 다음 화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모 박순자가 남긴 고백 편지입니다. 딸이 회장님께 전달했습니다. 편지 내용이 화면에 크게 띄워졌습니다.
이사들이 숨죽이며 읽었어요. 이건 최도영이 보모에게 보낸 협박 문자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건 금전 거래 내역입니다. 도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도영이 조작한 제 건강검진 기록입니다. 병원 원장이 이미 뇌물수술을 자백했습니다. 태성이 도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0년 동안 당신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딸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5명이 들어왔어요. 최도영 씨, 유괴, 유기, 사기, 횡령, 배임, 위증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도영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회사를 위해 한 거야. 그 아이 때문에 경영권이 복잡해질 뻔했어. 경찰이 도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 아이만 없었다면, 그 아이만 사라졌다면 모든 게 완벽했어. 도영은 끌려가면서 계속 절규했습니다. 이사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저녁 하리는 작은 원룸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준 새 보금자리였어요. 유성그룹 최도영 실장 긴급 체포 20년 전 납치 사건 주도. 재벌 2세 유괴 조작, 보모 매수의 범행.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도영의 모습이 나왔어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으며 호송차에 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리는 화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 사람이 날 없애려 했던 사람이구나. 무서웠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성이었어요. 하리나, 뉴스 봤니? 네, 아빠. 봤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안심해도 돼. 하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다음 날 태성은 회사 인사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도영의 부하들도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편의점 CCTV를 손상시킨 사람, 할인을 미행한 사람들 모두 공범으로 입건됐습니다. 일부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20년 동안 도영이 만들어 놓은 조직이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일주일 후 태성은 할인을 회사로 불렀습니다. 넓은 회장실에서 둘은 마주 앉았어요. 할인아, 이제 내가 정당한 상속인이야. 회사도 재산도 모두 내 몫이야. 하지만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냥 아빠가 있다는 게, 가족이 생겼다는 게 좋아요. 2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태성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하리는 편의점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알바를 그만두려고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하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마지막 날은 언제로 할까? 이번 주 금요일이요. 마지막 출근 날 할인이 편의점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카운터 위에는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할인이 행복하세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언니들. 할인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할인이 이제 좋은 데 가는 거잖아. 축하해야지. 동료들이 할인을 번갈아 안아줬어요.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네, 언니들도 건강하세요. 할인은 그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힘들었지만 따뜻했던 추억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리는 새로운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태성이 마련해준 깨끗하고 안전한 아파트였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아침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태성이 직접 준비한 거였어요. 일어났니? 어서 와서 먹어. 와, 이게 진짜 제 아침밥이에요? 하리는 밥상 앞에 앉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 혼자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었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은 처음이었어요. 왜 우니? 맛없어?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요. 하리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식사 후 태성은 하린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방은 내 방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도 돼. 하린은 방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깨끗한 침대, 책상, 옷장이 놓여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리는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진짜 제 방이에요? 처음이에요, 이런 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3년을 살면서 자기만의 방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고시원의 좁은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하리는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책상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옷장 문을 열어봤습니다. 창문 손잡이를 만져봤어요. 여기가 정말 제 공간이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성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태성은 하린을 데리고 사진관에 갔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어야지. 우리 처음이잖아. 네, 아빠. 사진관 사장이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 부녀가 이렇게 닮으셨네요. 눈매가 똑같으세요. 하린과 태성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찰칵 소리를 냈어요. 하나, 둘, 셋. 20년 만에 첫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태성은 대학 입시 준비도 도와주었습니다. 좋은 입시 전문가를 연결해줬고 멘토 교수님도 소개해줬어요. 하리는 처음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계 걱정 없이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공부가 이렇게 즐거운 거였어? 하리는 책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때는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포기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하리는 스터디 카페에서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너도 대학 준비하니? 우리랑 같이 공부할래? 정말요? 좋아요. 하리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수다도 떨고 커피도 마셨어요. 평범한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친구 중 한 명이 하린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 요즘 표정 완전 달라졌어.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밝아졌어. 하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느껴. 요즘 정말 행복해.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 하린의 이메일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하린은 화면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아빠, 합격했어요. 태성이 달려왔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네, 대학 붙었어요. 하리는 태성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태성도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 아니었으면 전 평생 꿈도 못 꿨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제 아빠가 너의 모든 시간을 함께 채워줄게.
할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처음으로요. 그 말에 태성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태성은 할인을 아내의 납골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한테 인사해야지. 두 사람은 아내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데려왔어. 할인이야. 우리 딸. 할인은 처음 보는 엄마의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처음 뵙겠습니다. 저 할인이에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늦게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아빠랑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 태성과 할인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인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왼쪽 광대 아래 별 모양 점을 만져봤어요. 평생 콤플렉스였던 그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예쁜 것 같아. 할인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점이 자신을 아빠에게 데려다 준 표시였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대학 캠퍼스 정문 앞에 할인이 서 있었습니다. 새 가방을 메고 설레는 표정으로 캠퍼스를 바라봤어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할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캠퍼스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3년 만에 찾은 진짜 인생이었어요. 할인은 환하게 웃으며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제는 미래만 바라보며 살 거예요. 벚꽃잎이 할인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꽃잎을 받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 할인은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태성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도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잘 살아라, 우리 딸. 이제는 행복하게. 20년의 슬픔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됐습니다. 부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 새로운 시작과 함께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